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 특별 공급을 선언한 겁니다. 중동 국가들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1조 원 규모의 미국산 방공망을 구축한 아랍에미리트.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 폭격이 쏟아지던 그날 미국이 자랑하던 1조짜리 방공망은 고작 15분 만에 잿더미로 변했고 자신들이 믿던 최첨단 기술이 무너지자 아랍에미리트는 패닉에 빠졌죠.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던 미사일 수백 발이 한국의 천궁2에 요격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요격 성공률 95%에 감동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 공급을 선언하며 전례 없는 특별 대우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 해간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과 중국의 방산 기술이 사막의 골짜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란의 자폭 순항 미사일 8발이 아부다비 방어망을 기습 돌파했어요. 중국산 최신의 홍치 방공 시스템의 연결 로그가 폭발음과 함께 서버에서 영구 단절됐습니다. 15분이었어요.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방패가 고철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죠. 미국의 11억 달러짜리 레이더 본체는 직격탄을 맞았고 벙커 메인 모니터에는 신호 끊김 내 글자만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그 벙커 지하 100m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알막툼 아랍에미리트 연합방공사령부 작전사령관입니다. 28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날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장비에 추가 가동 명령을 내리거나 방어를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거나 스미스 장군이 내민 작전 한계 평가서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적어도 변칙 비행은 현존하는 어떤 장비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 칼리파 보좌관이 스미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지만 꺼진 모니터 앞에서 분노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방에서 파편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타리크 포대장이 부하들의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추적을 포기하고 전원을 내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고 등급 타격 경보가 울린 건 그날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벙커 천장에서 미세한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지하 100m인데도 충격파가 벽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메인 스크린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고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자폭 순항 미사일이 사막 협곡의 저고도를 타고 절대 방어 구역으로 파고들고 있었어요. 첫 번째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홍치 방공 시스템의 좌측 연결 노드가 끊겼어요. 두 번째 폭발, 우측 노드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가 울리자 메인 서버와의 링크 자체가 영구 단절됐어요.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 내세우던 장비였습니다. 스텔스기도 잡아낸다고 큰소리쳤던 시스템이 사막 모래바람 속을 기어오는 순항, 미사일 앞에서 15걸음도 못 걸을 시간에 녹아내렸어요. 저는 즉시 타리크 포대장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전방 제1포대의 상황이 급했어요. 타리크의 목소리가 모래바람에 씹히듯 끊겨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패트리어트 발사대를 사각지대 방향으로 돌리려 했는데 모터가 멈췄습니다. 시스템 한계치에 걸렸어요. 물리적으로 회전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표준 프로토콜은 발사대의 회전 범위를 고정해 뒀어요. 그 범위 밖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죠. 타리크는 20년 넘게 전방을 지킨 포대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터가 멈췄다고 보고하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그 직후였습니다. 미국의 11억 달러짜리 페이브포스 레이더 본체가 직격탄을 맞았어요. 벙커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고 살아있던 모니터 6대가 동시에 까맣게 꺼졌습니다. 신호 끊김, 신호 끊김, 신호 끊김. 화면마다 같은 글자가 떠올랐어요. 28년간 이 벙커에서 수백 번의 훈련과 실전을 겪었지만 모니터 전체가 동시에 죽어나가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장비 하나가 고장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방공망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스미스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국적 군사 고문단의 수석대표라는 자가 자기네 레이더가 박살난 마당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작전 한계 평가서. 제목부터 웃겼어요? 장비가 부서진 게 아니라 지형이 문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령관, 이건 물리적 한계입니다. 협곡을 타고 저고도로 진입하는 표적은 현존하는 어떤 레이더로도 탐지할 수 없어요. 우리 장비의 결함이 아닙니다. 스미스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11억 달러짜리가 박살났는데
저 사람 눈에는 장비 결함이 아니라 사막 탓이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분노를 터뜨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칼리파 보좌관이 먼저 폭발했어요. 스미스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당신 내가 세계 최고라고 해서 11억 달러를 쏟아부었어. 의회에 뭐라고 보고하란 말이냐? 칼리파의 고함이 벙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거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는 옷깃을 잡힌 채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더군요. 보좌관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식적인 작전 한계 인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칼리파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스미스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겁니다. 장비의 실패를 지형의 한계로 바꿔치기 하는 보고서. 그게 저 사람의 본래 임무였어요. 칼리파가 스미스의 옷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부관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잠시 뒤 제 책상 위에 또 한 장의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칼리파 쪽에서 나온 문서였어요. 정무기의 비정상적 강력함을 요격 실패의 공식 원인으로 기한한다. 스미스의 보고서와 방향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둘 다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종이 쪼가리였어요. 칼리파도 결국 같은 편이었습니다. 무기 도입에 쏟아부은 예산의 문책을 피하려면 적이 비정상적으로 강했다는 핑계가 필요했던 거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벙커 안에서 실제로 전쟁을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겁니까? 전방에서 타리크의 보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 파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적을 포기하고 전원을 내리겠습니다. 부하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타리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제1포대 전원 차단. 그건 마지막 방패마저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리크를 말릴 수 없었어요. 작동하지 않는 발사대 앞에서 파편을 맞으며 서 있으라고 명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타리크의 부하들은 벙커에 앉아 서류를 던지는 장성들과는 달랐어요. 사막 바람과 모래를 직접 맞으며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피를 허가했어요. 스미스의 작전 한계 평가서와 칼리파의 기한 문서, 두 장의 서류가 제 책상 양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서명해야 할 세 번째 문서가 있었어요. 국가 방공망 붕괴 및 방어 불가능 공식 확인서. 서방 무기의 추가 가동 명령을 취소하고 이 나라의 하늘이 뚫렸음을 제 이름으로 인정하는 서류였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28년이었어요. 28년 동안 이 벙커를 지켰는데 제가 남기는 마지막 서명이 항복 문서라니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꺼진 모니터 24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까만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명을 했어요. 수기로 또박또박.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는 자기 보고서를 챙겨 넣고 있었고 칼리파는 부관과 함께 문책 대응 시나리오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오마르 정책관이 대형 화면에 추가 피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가 피격당했고 사우디 방공망 일부가 무력화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전체가 뚫리고 있었어요. 오마르의 화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서류, 자기 보고서, 자기 변명에 파묻혀 있었어요. 전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방패가 고철로 전락했고 이 벙커의 수뇌부는 살기 위해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서명을 마친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방어 포기가 선언된 뒤 벙커 안에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모니터 24대 중 살아있는 건 보조 단말기 2대뿐이었고 그마저도 의미 없는 대기 화면만 띄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장군은 자기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있었고 칼리파 보좌관은 부관과 함께 구석에서 무정의를 붙잡고 있었죠. 저는 서명을 마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제 이름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어요. 그때 벙커 출입문 쪽에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군 증원 부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스미스가 본국에 긴급 요청이라도 넣었나 싶었죠.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어요. 작업복이었습니다. 남색 작업복에 가슴팍 왼쪽으로 흰 글씨가 박혀 있었는데 한국어였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군용 마크가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5명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양손에 하나씩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형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은색 도장이 벗겨져 있었고
한쪽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4명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장비나 최신 군사 단말기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낡은 노트북 2대와 케이블 뭉치, 그게 전부였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메인 테이블 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2대를 나란히 올려놓았어요. 테이블 반대편에는 스미스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미스의 앞에는 가죽 서류 가방과 미 국방부 직인이 찍힌 문서들이 쌓여 있었고, 이쪽 끝에는 테이프가 감긴 노트북 2대가 놓였어요. 대비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미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1조 원짜리 레이더가 박살났는데 아시아의 염갑한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고함이 벙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염갑한 장난감. 그 표현에 한국팀 뒤쪽에 서 있던 젊은 연구원 하나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맨 앞의 사람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스미스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쯤으로 취급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강진우였습니다. 엘링넥스원 해외 파견 엔지니어.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이었죠. 강진우는 스미스의 고함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자마자 벙커 구석의 보조 단말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케이블 뭉치에서 선 하나를 뽑아 단말기 뒷면에 꽂았어요.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벙커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장성이 호통을 치는 와중에 작업복 차림의 민간인이 그 소리를 등지고 묵묵히 케이블을 꽂고 있었습니다. 주눅이 든 게 아니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자이드가 끼어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특별감사관. 벙커에서 예산과 규정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이드는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사전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군수규정 제17조 위반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 공식 감사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감사관답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자이드는 경고장을 강진우가 아닌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제가 허가권자라는 뜻이었죠. 감사 경고장이 쌓이면 저도 문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이드가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강진우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조 단말기에 연결된 노트북 화면에 뭔가를 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미스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벙커 벽면의 배전반 쪽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어 쳐다봤어요. 스미스가 관리자 패널에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우가 연결한 보조 단말기와 메인 서버 사이의 접속 케이블을 손으로 직접 뽑아버렸어요. 물리적 차단이었습니다. 강진우의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데이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내 관할 네트워크에 승인 없이 접속하는 행위는 묵인할 수 없다. 스미스가 뽑은 케이블을 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벙커의 메인 서버 관리 권한은 다국적 군사 고문단, 그러니까 스미스의 소관이었어요. 서버를 쓰려면 스미스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서명해 줄 리가 없었죠. 강진우가 처음으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뽑힌 케이블과 까맣게 꺼진 화면을 3초쯤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접었습니다. 포기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강진우는 주머니에서 무정의를 꺼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더니 짧게 말했어요. 타리크 포대장, 최근 3일간 이란 미사일 진입, 궤적 원시 데이터 USB에 담아서 벙커로 가져와 주십시오.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아랍어에 영어를 섞은 문장이었어요. 서버 접속이 막혔으니 현장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회였어요. 벽이 막히면 돌아가는. 저는 그 순간 강진우의 눈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봤습니다. 차분했어요.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음 수순을 계산해 놓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스미스 옆에 앉아있던 일본 고문단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사령관,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외교 절차도 모릅니다. 승인 없이 벙커에 진입하고 서버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어요. 즉시 퇴장시켜야 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칼날이었어요. 일본 고문단이 이 벙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서방 진영의 목소리에 무게를 더하는 역할은 충분히 했습니다. 외교적 절차.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났어요. 모니터가 전부 죽고 방공망이 무너진 벙커에서 외교적 절차를 따지고 있다니. 그게 지금 미사일을 막아줍니까?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강진우가 뭘 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테이프가 감긴 노트북 2대로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꺼진 모니터 24대가 제 등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명이 들어간 항복 문서가 책상 위에 있었죠. 잃을 게 더 있겠습니까? 저는 자이드의 감사 경고장을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지 명령을 보류한다. 임시로. 임시라는 단어를 붙인 건 그래야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남으니까요. 자이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사령관의 보류 명령을 즉석에서 뒤집을 권한까지는 감사관에게 없었습니다. 자이드는 다른 수를 썼어요. 강진우가 타리크에게 요청한 USB. 그게 벙커에 도착하기 전에 차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이드가 헌병 2명을 불렀어요. 벙커 출입 통로에서 타리크 포대장이 갖고 오는 외부 저장 장치를 압수하라. 군 보안 규정에 따른 조치다. 헌병들이 경례를 붙이고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진우가 그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접어놓았던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서버도 끊기고 데이터도 오지 않는 상태. 그런데 강진우는 빈 화면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벙커에서 도망치거나 핑계를 대지 않는 사람은 저 5명뿐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낡은 노트북을 들고 절문을 열고 걸어 들어온 이름도 모르는 한국의 기술자들. 위성 링크가 끊긴 벙커 안에서 장성들의 고함을 등지고 묵묵히 앉아있는 저 뒷모습이 그날 밤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타리크가 온다는 무전이 들어온 건 새벽 2시를 넘긴 직후였습니다. 출입 통로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헌병 2명이 통로를 막고 서 있었고 그 앞에 타리크가 서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곧장 달려왔는지 군복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헌병 하나가 손을 내밀며 외부 저장 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자이드의 지시대로였죠. 타리크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헌병의 어깨를 자기 어깨로 밀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헌병이 비틀거렸어요. 포대장님, 보안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타리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타리크의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전방을 지킨 포대장의 얼굴이 그렇게 험악한 건 처음이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게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타리크가 곧장 강진우의 단말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단말기에 꽂아 넣었습니다. 동작이 거칠었어요. 단말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3일치 원시 데이터입니다. 우리 포대 레이더가 기록한 것들이에요. 타리크가 강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알아보였지만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팀 통역이 나직하게 속삭였고 강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이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타리크, 지금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다. 각오는 하고 있겠지? 자이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타리크가 고개를 돌려 자이드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감사관님은 전방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파편이 부하들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걸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타리크의 말에 자이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잠깐이었지만 벙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규정을 들이미는 사람과 파편을 맞은 사람 사이의 무게가 달랐어요. 강진우의 노트북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면에 뜬 건 무기 재원표가 아니었어요. 미사일 궤적도, 레이더 성능 비교표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였어요. 아랍에미리트 사막의 등고선 지도. 협곡과 골짜기의 높낮이가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그 등고선 위에 붉은 선들이 겹쳐졌어요. 타리크가 가져온 원시 데이터, 이란 미사일의 비행 로그였습니다. 붉은 선 8개가 등고선 위를 기어가듯 흘렀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강진우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이 노트북을 넘겨받았습니다. 최윤석이라는 이름은 그때 타리크에게서 들었어요. 유도무기 알고리즘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최윤석이 화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올렸어요.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나타내는 원호였습니다. 고정된 발사대의 회전 한계치에 맞춰 그려진 부채꼴이었죠. 그 부채꼴 바깥이 사각지대였어요. 최윤석이 사각지대를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색 위에 아까의 붉은 선을 겹쳤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파란색과 붉은색이 완벽하게 포개졌어요. 이란 미사일의 진입 경로 8개가 전부 단 한 발의 예외도 없이 패트리어트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타고 들어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협곡의 골짜기, 사막의 바람이 깎아낸 저지대, 모래바람이 만드는 기류 통로. 이라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레이더가 못 보는 길을 사막의 지형이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강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문장은 짧았어요. 적은 무적의 기술을 쓴 게 아닙니다. 당신들 레이더가 못 보는 골짜기로만 기어들어 온 겁니다. 저는 강진우의 얼굴을 봤어요. 담담했습니다.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벙커 안의 모든 변명을 관통했어요. 스미스의 작전 한계 평가서도, 칼리파의 불가항력 기한서도 전부 무의미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물리적 한계가 아니었어요. 레이더를 고정시켜 놓고 사각지대를 방치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스미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강진우는 이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석이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띄웠어요. 청웅 2의 다기능 레이더를 골짜기 중앙에 배치하고 360도 회전시키는 모델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청웅의 레이더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까 파란색으로 칠해졌던 사각지대가 하나씩 지워져 갔습니다. 최윤석이 시뮬레이션을 멈추고 최종 결과값을 띄웠어요. 사각지대 제로, 제로라는 숫자가 화면 중앙에 크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제로라니 모든 각도에서 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스미스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어요.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이다. 실전에서 저런 고개 비행이 가능할 리 없어. 스미스의 목소리에 여유는 없었습니다. 조롱하려고 했지만 조롱이 되지 않는 톤이었어요. 방금 화면에서 본 데이터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반박하려면 구체적인 수치로 해야 했는데 스미스는 수치 대신 고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박할 게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타리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타리크가 발언하리라 예상하지 못했어요. 타리크는 포대장이지 기술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타리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저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았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꺾이는지 제 피부가 압니다. 타리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천궁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는 궤적이었습니다. 이 궤적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협곡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정확히 같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알아요. 매일 맞았으니까. 타리크의 증언은 학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23년치 사막 경험이 등고선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궤적을 한 문장으로 꿰뚫은 거였어요. 벙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칼리파 보좌관도 구석에서 무정의를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이드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시뮬레이션의 숫자와 현장 군인의 증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 규정 위반을 들이대는 것만으로는 이걸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를 내려다봤어요. 서너 시간 전에 제가 서명한 서류가 거기 있었습니다. 방어 불가능 확인서, 잉크가 이미 마른 제 이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모니터에는 사각지대 제로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문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28년 경력의 사령관이 몇 시간 전에 자기 손으로 쓴 항복을 지금 자기 손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꺼진 모니터 24대보다 중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뒤집어 엎었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작전 실패 보고서가 뒤집히는 소리였어요. 강진우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이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석이 새로운 창을 열고 있었고 뒤쪽에 한국팀 엔지니어 2명이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승리의 기색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이제 시작이라는 듯 저 5명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첫 번째 관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발사대를 누가 사막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었어요. 강진우가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벙커의 보조 단말기 앞에 앉은 자세가 새벽 4시가 넘도록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그쪽을 흘겨봤는데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코드가 빼곡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윤석 연구원이 옆에서 계산기처럼 받아치고 나머지 팀원들이 번갈아 커피를 갖다 놓았어요. 누가 지시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굴러가는 팀이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 강진우가 처음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3초였습니다.
3초 만에 다시 눈을 떴어요. 그리고 통역을 불렀습니다. 사령관님, 코드가 완성됐습니다. 통역의 목소리를 통해 들은 강진우의 말은 간결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공이의 콜드 론칭.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위로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의 점화 타이밍을 사막 기류에 맞춰 재설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 코드는 표준 대기 조건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는데 사막의 협곡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서풍이 초속 12m 이상 불어요. 그 바람이 미사일을 밀어내는 힘을 계산해 넣지 않으면 점화 시점이 0.3초 어긋나고 그 0.3초가 궤적 전체를 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강진우가 수정한 코드는 바로 그 0.3초를 사막의 바람에 맞춰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것이었어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사막의 바람을 코드로 번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천장이 흔들리는 벙커에서 서버도 끊긴 채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입니까? 강진우가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어요. 어젯밤에 든 곳선 지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도 위에 파란 점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발사대를 여기로 옮겨야 합니다. 강진우가 짚은 위치는 사막 협곡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제1포대, 그러니까 타리크의 청홍 구역은 현재 서방 방어선의 후방에 배치돼 있었어요. 강진우가 요구하는 건 그 발사대를 서방 구역을 넘어 골짜기 한복판으로 전진 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방 방어 구역의 전방으로 청공을 밀어 넣는다는 건 다국적 고문단이 관할하는 영역을 침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적 지뢰밭이었어요. 골짜기 중앙이 아니면 의미가 어승이 없습니다. 레이더의 360도 회전이 지형에 막히지 않는 유일한 지점이에요. 강진우의 말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스미스가 당연히 들고 일어났어요. 의자를 박차고 서더니 칼리파 보좌관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를 근거로 한 무모한 재배치입니다. 우리 방어구역에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밀어넣는 건 네이토 표준 프로토콜 위반이에요. 스미스가 서류 하단에 자기 서명을 해서 칼리파에게 넘겼어요. 배치 반대 의견서였습니다. 스미스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칼리파에게 전달됐다는 건 서방과의 외교 마찰을 공식화하겠다는 위협이었어요. 칼리파 보좌관이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칼리파의 머릿속에서 무슨 계산이 돌아가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천공을 전진 배치하면 스미스와 서방 진영이 반발할 것이고 그 마찰의 책임은 허가한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었어요. 칼리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의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이동을 보류한다. 추가 비용 발생과 서방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이 해소될 때까지 칼리파가 공식적으로 보류를 지시했어요. 서류에 직인까지 찍었습니다. 강진우의 재배치안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벙커 안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미스는 팔짱을 끼고 강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자이드는 칼리파의 보류 결정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본 고문단 대표도 스미스 옆에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절차와 규정이라는 벽이 다시 올라온 거였어요. 강진우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고선 위에 찍힌 파란 점, 골짜기 중앙. 그 점 하나가 지금 이 벙커 안의 모든 벽에 막혀 있었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칼리파의 보류 지시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제가 그걸 뒤집으려면 사령관 직권을 발동해야 했어요. 오버라이드 암호를 입력하고 제 이름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명령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제가 영웅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군복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법정에 설 수도 있었어요. 칼리파와 자이드, 스미스까지 전부 적으로 돌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꺼진 모니터 24대를 다시 봤습니다. 까만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물었어요. 28년을 여기 앉아서 뭘 지킨 겁니까? 서류를 지킨 겁니까? 하늘을 지킨 겁니까? 어젯밤 제 손으로 서명한 항복 문서가 서랍 속에 뒤집혀 있었어요. 그걸 뒤집은 건 1시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인지 결의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사령관석으로 걸어갔어요. 패널 앞에 섰습니다. 오버라이드 암호를 입력하는 키패드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거렸어요. 칼리파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알 막툼, 무슨 짓이냐? 자이드도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스미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벙커 안의 시선이 전부 제 손가락에 쏠렸어요. 저는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8자리,
한 글자 한 글자 누를 때마다 심장이 갈비뼈를 치는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자리를 누르자 패널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령관 오버라이드 승인, 제1포대의 통제권이 지휘체계를 건너뛰어 직접 이양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강진우 팀장에게 제1포대의 작전 통제권을 양도한다. 제 목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칼리파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알막툼 당장 취소해. 이건 월권이다. 칼리파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오버라이드 암호가 입력된 뒤에는 사령관 본인 외에 취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칼리파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강진우를 봤습니다. 강진우가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는 걸 봤습니다. 밤새 구부리고 앉아있던 등이 쭉 펴지니까 생각보다 키가 컸어요. 강진우가 무정의를 집어들었습니다. 타리크 포대장 통제권 이양 확인됐습니다. 발사대를 골짜기 중앙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짧았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타리크의 응답은 더 짧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전이 끊겼습니다. 타리크가 뭘 하려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상부에서는 보류를 지시했고 칼리파의 서류에는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발사대를 움직이면 명령 불복종이었어요. 하지만 타리크는 이미 오늘 새벽에 헌병의 어깨를 밀치고 벙커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규정 따위는 그의 부하들 목숨 앞에서 무게가 없었어요. 전방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1포대의 병력이 천궁 발사대에 겨닌 와이어를 걸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발사대를 물리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장갑차 2대가 앞에서 끌고 병사 10여 명이 옆에서 밀었어요.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사막 기온은 영상 7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타리크가 병사들 맨 앞에서 직접 와이어를 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포대장이 선두에 서다니 23년 경력의 포대장이 사막에서 와이어를 잡고 발사대를 끌고 있었어요. 발사대가 골짜기 중앙에 자리를 잡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진우가 벙커에서 현장 포대로 직접 연결되는 로컬 통신망을 개통했어요. 메인 서버를 거치지 않는 독립회선이었습니다. 스미스가 서버 접근을 차단해도 이 회선은 손댈 수 없었어요. 최윤석이 그 회선을 통해 콜드 론칭간이 패치를 현장 발사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에 완성한 코드가 사막의 기류 데이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벙커의 외교통신 채널에 문서 하나가 수신됐습니다. 미국 대사관 발신이었어요. 작전 실패 시 모든 책임은 한국 측이 져야 한다. 외교적 항해 서한이었습니다. 공식 문서 번호까지 찍혀 있었어요. 스미스가 본국에 연락한 게 분명했습니다. 서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봉헌으로 인한 동맹관계 재평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강진우가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외교 서한이 띄워져 있는 화면을 3초쯤 들여다봤어요. 저는 강진우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최소한 인상이라도 찌푸릴 줄 알았어요. 강진우가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커서를 화면 구석의 닫기 버튼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창이 닫혔어요. 외교 서한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진우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무정의를 들었어요. 타리크 포대장, 장전 상태 보고 바랍니다. 잠시 뒤 타리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장전 완료. 대기 중입니다.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 한 번. 그리고 노트북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강진우가 닫아버린 화면의 잔상을 아직 눈에 담고 있었어요. 11억 달러짜리 레이더를 만든 나라가 보낸 위협을 저 사람은 닫기 버튼 한 번으로 처리했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분노의 반박도 없었어요. 창을 닫고 무전을 잡고 장전을 확인했습니다. 세 동작이 전부였어요. 그 세 동작 안에 이 사람이 무엇을 믿고 여기 서 있는지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기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종이가 아니라 결과를 믿는 사람. 사막 바람 속에서 발사대를 끌고 간 타리크도 밤새 코드를 두드린 최윤석도 전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다시 날아오는 것. 그리고 그 미사일이 골짜기 위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 청웅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다시 날아온 건 발사대 배치가 끝나고 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오전 9시 11분, 벙커의 보조 모니터에 경보가 떴어요. 이번에도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8발, 어젯밤과 똑같은 숫자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치기 시작했어요. 미사일의 진입 경로가 화면 위에 붉은 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사막 협곡의 저고도를 타고 패트리어트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꿰뚫으며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스미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입을 열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또 작전 한계를 들먹이려는 건지 아니면 대피를 외치려는 건지. 하지만 이번에는 벙커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경로, 같은 숫자, 같은 적어도 다른 건 딱 하나였어요. 골짜기 중앙에 천공이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천공 2의 다기능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회전하는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360도를 쉬지 않고 돌면서 협곡의 모든 방향을 훑고 있었어요. 어젯밤 파란색으로 칠해졌던 사각지대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가 골짜기 중앙에서 회전하니까 어느 방향에서 기어 들어오든 전부 잡히는 거였어요. 붉은 점 8개가 화면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8개 전부가 레이더에 물려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엔터키 바로 위였습니다. 최윤석이 옆에서 궤적 데이터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목표물 8개 동시 추적 중, 거리 42km, 접근 속도 초속 230, 콜드 론칭 최적 타이밍 32초 후. 최윤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와 같은 톤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사막 위에서 진짜 미사일 8발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있었어요. 칼리파 보좌관도 자이드도 스미스조차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이 벙커를 채우고 있었지만 그 소리 아래로 사람들의 호흡이 멈춰 있는 게 느껴졌어요. 20초. 최윤석이 카운트를 읽었습니다. 시버소, 씹소. 강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엔터키에 닿았습니다. 마우사. 강진우가 한마디 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는 한 단어였어요. 동시에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청웅 발사대에서 8개의 초록색 점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콜드 론칭이었어요. 미사일이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아직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으로 솟구치는 거였어요. 일코, 이처. 화면 속의 초록색 점들이 포물선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점화가 일어났어요. 강진우가 밤새 다시 짠 코드가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서 정확히 그 타이밍에 엔진을 켠 겁니다. 8개의 초록색 점이 일제히 방향을 꺾었어요. 사막의 기류를 타고 휘어지며 붉은 점 8개를 향해 쇄도했습니다. 벙커 모니터에서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명중이었어요. 제가 미처 숨을 내쉬기도 전에 두 번째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하나씩 지워져 갔어요. 6번째, 7번째. 저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8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명중 8, 실패 0. 100% 요격이었습니다. 벙커가 얼어붙었어요. 환호가 터져야 할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앞에선 모든 사람이 화면에 떠있는 숫자를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젯밤 이 벙커에서 11억 달러짜리 장비가 한 발도 못 잡고 무너졌는데 지금 테이프가 감긴 노트북으로 조종한 발사대가 8발을 전부 잡았다고요? 눈앞에 숫자가 떠있는데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전방에서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타리크의 목소리였어요. 사령관님, 파편이 없습니다. 타리크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파편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격에 성공하면 파편이 쏟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요. 직격입니다. 미사일 몸체 자체를 정면으로 때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파편이 아니라 잿가루만 남았습니다. 타리크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직격 요격, 적 미사일의 머리 부분을 정확히 타격해서 몸통째 분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파편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정밀하게 맞췄다는 뜻이었어요. 한 발이 아니라 8발 전부를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이로움에서 오는 서늘함이었어요. 타리크가 현장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벙커 메인 화면에 이미지가 떴어요. 사막 바닥에 회색 가루가 원형으로 퍼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금속 파편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어젯밤 패트리어트가 요격에 실패했을 때는 철 조각이 비처럼 쏟아져서 타리크가 부하들을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지금은 가루밖에 없었어요. 저는 화면 앞에 서서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요격이 아니라 소멸이었어요. 미사일이 사라진 겁니다. 스미스가 움직였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가방 안에는 어젯밤 자기가 작성한 작전 한계 평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변칙 비행은 어떤 장비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담긴 서류였죠. 방금 벙커 모니터에 뜬 데이터가 그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으니 스미스로서는 저 서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어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습니다. 스미스의 손이 가방 지퍼에 닿았어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미스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쳐냈습니다. 스미스가 놀라서 제 얼굴을 봤어요. 사령관, 이건 내 개인 문서다. 스미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스미스의 눈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령관석으로 걸어가 메인 서버의 저장 패널 앞에 섰습니다. 청웅의 요격 로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명중 8, 실패 제로, 콜드 론칭 궤적, 점화 타이밍, 직격 좌표 데이터. 전부 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제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쌈초간 녹색 바가 차오르더니 데이터가 메인 서버에 확정됐습니다. 이제 누가 와도 이 로그를 삭제할 수 없었어요. 스미스의 작전 한계 평가서가 뭐라고 쓰여 있든 서버에 박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마르 정책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벙커에서 줄곧 조용히 화면만 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GCC 연합방위센터 정책관, 중동 전역의 군사 협력을 설계하는 자리였죠. 오마르가 모니터에 뜬 요격 성공 로그를 캡처했어요. 그리고 자기 단말기를 열어 주변국 군사 통신망에 접속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청웅의 첫 실전 요격 100% 성공 로그가 페르시아만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오마르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책관의 권한으로 독자 판단한 거였어요. 이 데이터가 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마르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칼리파 보좌관이 구석에서 걸어 나왔어요. 몇 시간 전까지 부대 이동 보류에 직인을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칼리파가 메인 화면 앞에 멈춰 섰어요. 타리크가 보낸 직격잔의 사진을 두 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파편 하나 없는 회색 가루. 칼리파의 표정이 변했어요. 서류를 다루는 정치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얻어맞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칼리파가 옆에 서 있던 부관의 허리춤에서 무정이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부관이 놀라 몸을 비틀었지만 칼리파는 이미 무정이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칼리파가 무정이를 들고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칼리파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가 아니라 사막 위에 잿가루가 이 사람의 무언가를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강진우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벙커가 술렁이는 와중에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최윤석이 옆에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분위기 같은 건 없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전투 전과 똑같았습니다. 강진우가 통역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란이 이걸로 끝낼 리 없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전이 올 겁니다. 통역이 옮기기도 전에 강진우는 이미 새로운 코드창을 열고 있었어요. 강진우의 예측은 3시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오후 12시 37분, 벙커의 통신 패널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났어요. 찢어지는 듯한 고주파음이었습니다. 귀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울리는 진동이었어요. 보조 모니터의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으로 흘러가던 데이터 라인이 물결치듯 뒤틀렸어요. 전자전이었습니다. 이란의 본대가 아침에 요격 결과를 확인하고 작전을 바꾼 거였어요. 미사일을 먼저 보내는 대신 방해 전파부터 쏘며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아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미군 방어망 연동 모니터 4대가 먼저 꺼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흰색으로 번쩍이더니 까맣게 죽었어요. 중국제 홍치 시스템의 자녀 모니터 2대도 거의 동시에 나갔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서버가 끊긴 장비였지만 보조 회선으로 겨우 연결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마저 전자전 주파수에 짓눌려 꺼져버렸어요. 벙커 메인 통제실의 모니터 중 살아있는 건 강진우가 로컬 통신망으로 직접 연결한 청웅 전용 화면 2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블랙아웃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까만 화면들이 묘비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스미스 장군이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봤습니까, 사령관? 전자전이 시작됐어요. 아침의 요격은 궤도가 우연히 일치한 결과일 뿐입니다. 재밍 환경에서는 청웅기든 뭐든 회로가 타버려요.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스미스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침에 100% 요격이 성공했을 때 스미스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저는 봤어요.
자기 보고서를 낚아채려다 제가 손을 쳐냈잖습니까? 그런데 전자전이 시작되자 스미스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천공도 무력화될 거라는 확신이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희망이었던 거예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 자이드가 움직였어요. 감사관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칼리파 보좌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좌관님, 아침에 청웅 임의 조작으로 인해 아군 통신망에 교란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청웅 긴급 가동 중지 명령서에 직인을 요청합니다. 자이드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어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관료의 톤이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의 내용은 칼날이었습니다. 청홍을 멈추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 이란의 전자전이 벙커를 짓누르고 있는 이 순간에 칼리파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읽었어요. 칼리파의 눈동자가 글씨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 메인 화면에서 직격잔의 사진을 보고 무정의를 빼앗아 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이드의 중지 명령서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칼리파는 결국 정치인이었어요. 눈앞의 충격보다 서류 위의 명분이 더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청홍의 임의 가동이 통신망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니 한국팀 철수 준비를 지시한다. 칼리파가 서류 하단에 서명을 했어요. 자이드에게 직인을 찍도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이드가 직인을 찍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자이드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들고 통신병에게 건넸습니다. 통신병이 전방으로 송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자이드가 직접 무정의를 빼앗았어요. 제1포대 현장 감사팀, 즉시 청홍 발사대에 메인 전력 케이블을 분리하라. 긴급 가동 중지 명령에 의거한 조치다. 자이드의 지시였습니다. 명령서에 직인까지 찍혀 있으니 현장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자이드의 부하들이 제1포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어요. 청홍 발사대로 향하는 메인 전력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뽑아버렸습니다. 벙커의 천공 모니터 2대 중 하나가 깜빡이더니 꺼졌어요. 강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은 한 대의 화면에도 데이터 흐름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전력이 끊기면 레이더가 멈추고, 레이더가 멈추면 발사대는 장식품이 되는 겁니다. 강진우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지금까지 스미스의 고함에도, 서버 차단에도, 외교 서한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3초였어요. 딱 3초 만에 강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돌아갔습니다. 강진우가 벙커 단말기에서 천궁의 시스템 설정 메뉴를 열었어요. 메인 전력이 끊겼으니 외부 전원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홍에는 내장 배터리가 있었어요. 비상 상황을 위해 설계된 독립 전원이었습니다. 강진우가 내장 배터리 모드 전환 스위치를 화면에서 찾아냈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강진우가 뒤돌아 한국팀 엔지니어 한 명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가 들렸어요. 30초쯤 지났을까? 강진우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금이 풀렸어요. 내장 배터리 모드 활성화. 강진우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꺼졌던 모니터에 다시 데이터가 흘러들기 시작했어요. 천공이 살아났습니다. 메인 전력 없이 자체 배터리만으로요? 스미스가 그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전력선을 뽑아도 살아나는 장비라니 스미스의 계산에는 없었던 거예요. 스미스가 주머니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자국 대사관이었을 겁니다. 긴급 대피 헬기를 요청한다. 벙커 좌표를 보낸다. 스미스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대피 헬기라니. 이 사람은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전자전이 시작됐으니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자기 나라 장비는 이미 전부 망가졌고 청홍이 성공하면 자기 보고서가 폐지가 되고 실패하면 전쟁터에 갇히니까요. 어느 쪽이든 스미스에게 남는 건 없었어요. 도망치는 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스미스가 위성 전화기를 귀에 대고 벙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11억 달러짜리 레이더를 팔아놓고 그 레이더가 박살나자 지형 탓을 했고 청홍이 성공하자 우연이라 했고 전자전이 오자 도망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자랑하던 표준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 정도였어요. 팔고 변명하고 도망치는 것, 세 단어로 요약되는 권위였습니다. 타리크에게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전자전 때문에 유선 통신마저 불안정해진 거였어요. 강 팀장님, 전력이 끊겼다가 배터리로 돌아왔는데 레이더 화면도 다시 떴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심하게 흔들려요. 이란 재민기 직접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리크의 보고였어요. 내장 배터리로 살아나긴 했지만 전자전의 방해 전파가 레이더 신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적의 전자전이 계속되면 레이더가 살아있어도 표적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노트북을 최윤석 쪽으로 밀었어요. 두 사람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 빠르게 한국어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통역의 번역을 기다렸지만 통역조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강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코드가 올라갔어요. 줄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최윤석이 옆에서 다른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병렬로 입력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코드를 치는 모습은 마치 한 대의 기계가 두 개의 손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진우가 뭘 만들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두 사람의 키보드 소리가 벙커의 재밍 소음 속에서 유일하게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꺼진 모니터 24대 사이에서 낡은 노트북 두 대의 키보드 소리만이 이 벙커에서 아직 싸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강진우와 최윤석이 만들고 있던 것의 정체를 알게 된 건 40분쯤 뒤였습니다. 통역이 겨우 따라잡은 설명을 들었어요. 주파수 도약. 이란의 방해 전파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점령하고 있으니 청홍의 레이더 신호를 한 주파수에 머물지 않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초당 수백 번씩 주파수를 바꿔가며 신호를 보내면 적의 재민기 쫓아오지 못한다는 원리였어요. 말로 하면 간단했지만 그걸 코드로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수동으로 코드를 짜야 했어요. 키보드로 한 줄 한 줄 쳐넣는 거였습니다. 강진우가 주파수 도약 코드를 치는 동안 최윤석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란의 방해 전파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지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전자전의 재밍 신호는 안테나의 정면뿐 아니라 측면으로도 스며드는데 그 측면 유입을 사이드로브라고 불렀어요. 최윤석이 한 건 그 사이드로브를 소거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해 전파가 들어오는 방향의 수신 감도를 급격히 낮춰버리면 레이더가 적의 잡음을 무시하고 본래의 표적 신호만 잡아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코드를 치고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강진우는 신호를 숨기고 최윤석은 잡음을 걸러내고 두 겹의 방어막을 동시에 세우는 거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벙커 안은 묘한 정적이었어요. 스미스는 구석에서 위성 전화기를 붙잡고 대사관과 통화 중이었고 자이드는 팔짱을 낀 채 출입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칼리파 보좌관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강진우와 최윤석의 키보드 소리만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40분, 50분, 1시간을 넘겼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켜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방해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키보드에서 손가락을 떼고 최윤석을 봤어요. 최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엔터키를 눌렀어요. 강진우의 주파수 도약 코드와 최윤석의 사이드로브 소거. 알고리즘이 로컬 통신망을 타고 전방 발사대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패치 적용 중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진행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5%, 20%, 40%. 벙커의 재민 고주파음이 여전히 귀를 찢고 있었어요. 70%, 90%. 완료. 화면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블랙아웃 상태였던 청홍 전용 모니터 두 대의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까만 바탕 위에 붉은 점들이 떠올랐어요. 이란 미사일의 궤적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선명한 붉은 점이었어요. 재민기 먹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파수 도약 코드가 적의 방해 전파를 뿌리치고 사이드로브 소거 알고리즘이 잡음을 걸러내고 있었어요. 청홍의 레이더가 사막 위의 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붉은 점에 숫자를 세었습니다. 12이었어요. 아침에 8발보다 많았습니다. 이란이 물량을 늘린 거였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벙커에서 전방포대로 가는 유선 통신이 전자전 때문에 두절된 상태였어요. 강진우가 모니터에서 발사 명령을 내려도 그 신호가 전방의 타리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강진우가 무정의를 잡았어요. 타리크 포대장, 수신 가능합니까? 잡음만 돌아왔습니다. 2번, 3번 반복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유선도 끊기고 무선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벙커와 현장이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강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코드를 밀어 넣는 데는 성공했지만 발사 명령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나중에야 타리크에게서 그 순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타리크의 포대에서도 레이더 화면이 다시 살아났어요. 강진우가 밀어넣은 패치가 현장에서 작동한 거였습니다. 붉은 점 12개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타리크는 벙커의 발사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끊겨 있었어요. 무정이에서 잡음만 나왔습니다. 미사일은 다가오고 있었고 명령은 오지 않았어요. 타리크가 발사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장 배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천궁 발사대의 수동 조작 패널이 거기 있었어요. 비상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이 직접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물리적 스위치였습니다. 타리크가 수동 발사 스위치 앞에 섰어요. 23영한 포대를 지킨 군인이 자기 손으로 버튼을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이드의 부하들이 전력 케이블을 뽑은 바로 그 발사대였어요. 메인 전원이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고 내장 배터리만으로 돌아가는 상태. 명령 체계도 끊겨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그건 독단이었어요. 상부 명령 없는 발사, 군법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화면에는 붉은 점 12개가 기어오고 있었어요. 타리크의 부하들이 그 발사대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타리크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벙커의 청웅 모니터에서 변화가 감지됐어요. 초록색 점들이 화면 중앙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강진우가 화면을 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수동 발사였습니다. 현장에서 타리크가 직접 누른 거였어요. 초록색 점이 8개, 10개, 12개, 미사일 숫자와 같은 수가 올라갔습니다. 콜드 론칭으로 솟구친 요격탄이 공중에서 점화됐어요. 주파수 도약 코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재밍 속에서도 표적 신호를 놓치지 않았어요. 초록색 점과 붉은 점이 화면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충돌. 붉은 점 하나가 소멸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화면에서 붉은색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벙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11번째, 12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어요.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명중 12, 실패 제로. 재밍 환경에서 메인 전력 없이 내장 배터리만으로 수동 조작으로 쏜 요격탄이 12발 전부를 잡았습니다. 100%였어요. 또다시 100%. 강진우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3초가 아니었습니다. 5초, 7초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최윤석이 옆에서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석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키보드를 칠 때는 미동도 없던 손가락이 결과값을 확인하는 순간 떨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코드를 치는 건 기술이었지만 그 결과가 사람의 목숨이라는 건 기술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을 거예요. 벙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밀리는 소리가 났어요. 타리크였습니다. 전방에서 곧장 달려온 거였어요. 군복은 모래투성이었고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타리크의 오른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길이가 한 뼘쯤 되는 뒤틀린 금속 파편이었어요. 타리크가 벙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곧장 회의 테이블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 조각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쨍! 하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습니다. 이란 미사일의 잔해입니다. 직격으로 박살낸 놈의 꼬리 부분이에요.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타리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테이블에 던져진 금속 파편의 소리는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벙커 안의 모든 사람에게 가닿았어요. 스미스가 그 파편을 봤습니다. 위성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어보고 단면을 살펴봤어요. 직격의 흔적이 선명했을 겁니다. 스미스가 파편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제가 손을 쳐내서 못 가져간 작전 한계 평가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서류였습니다. 스미스가 펜을 꺼내더니 그 서류 하단에 자필로 서명을 했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가방을 챙겼어요. 그리고 벙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어요. 스미스가 서명한 서류를 제가 집어봤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실패 보고서였어요. 적어도 변칙 비행 방어가 불가능하다던 결론을 본인 스스로 철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쓴 항복이라는 무게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스미스도 그걸 한 거였습니다. 자이드가 움직였어요. 회의 테이블에 놓인 이란 미사일 잔해를 한참 들여다본 뒤 자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한국 무기 징계 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자이드가 쓰던 문서였죠. 자이드가 벙커 구석의 문서 파쇄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류를 투입구에 밀어 넣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갈려 나갔어요. 자이드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쇄기에 서류를 넣는 손은 스미스가 펜을 잡았던 손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칼리파 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제판을 열었어요.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서방 무기 추가 도입 예산안이었어요. 칼리파가 그 서류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찢었어요. 네 조각이 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령관석에서 일어나 벙커 철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잠금 패널의 권한 설정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국팀의 통제 권한을 영구 승인하는 절차였어요. 이번에는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과 직인으로 정식으로 영구적으로 3월 7일 오전이 밝았습니다. 사막의 새벽은 항상 조용했지만 그날 아침의 고요함은 종류가 달랐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 정적이었습니다. 벙커의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저음만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사령관석에 앉아 어젯밤의 교전 로그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명중 20 실패제로 두 차례의 교전을 합산한 숫자였어요. 첫 번째 8발, 두 번째 12발, 전부 직격이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 메인 전력 없이 수동 조작으로 쏜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 숫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직접 보지 않았으면 못 믿었을 겁니다. 칼리파 보좌관이 제 사무실로 걸어왔어요. 어젯밤 서방 무기 예산안을 찢어버렸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전혀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리파가 서류를 제 책상에 내려놓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 막툼, 한국 측에 긴급 SOS를 타전하겠다. 청웅 유도탄을 수십 발 추가로 당장 보내달라고. 비용은 얼마든 상관없어. 칼리파의 목소리에 어젯밤의 망설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편 하나 없는 직격 자네가 이 사람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예산을 따지던 정치인이 돈은 얼마든 내겠다고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에게 전달이 갔어요. 강진우가 한국 본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차를 계산하면 한국은 토요일 아침이었을 거예요. 주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진우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정부가 주말 비상근무를 가동합니다. 천공 유도탄 추가 물량을 일주일 안에 공수하겠다는 문서 확약을 보내올 겁니다. 주말에 비상근무를 돌려서 일주일 안에 유도탄을 보내겠다고요? 우리가 미국의 패트리어트 부품 하나를 요청하면 서류 승인만 2달이 걸렸습니다. 서방 방산 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1시간쯤 뒤에 실제로 확약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강진우가 그 문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통역이 내용을 옮겨줬어요. 일주일 이내 추가 탄약 공수 확약, 주말 비상근무 가동 승인 완료.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가 주말을 반납하고 우리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확약서를 받아든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갚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코드를 두드린 사람들, 모래바람 속에서 발사대를 끌고 간 포대장의 손과 한국 엔지니어의 손이 함께 잡은 와이어, 주말에 비상근무를 돌려 탄약을 보내는 나라. 이것은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특별 명령서를 기한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안전 항로를 통해 한국 국적 유조선 2척에 원유를 채워 보내는 명령이었습니다. 600만 배럴. 이 숫자를 적을 때 펜이 멈추지 않았어요. 28년 군 생활에서 가장 망설임 없이 쓴 서명이었습니다. 오마르 정책관이 벙커의 대형 화면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교전 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외교 채널에서 들어온 소식들이었어요. 오마르가 하나씩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군용기 대피만 허용하던 철저한 영공 통제를 풀었습니다. 현재 오직 한국의 자국민 구출용 대형 민항기에게만 하늘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오마르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내용은 사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영공을 열어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한국을 위해서만 한다고요. 두 번째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요청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국경을 열었습니다. 단 8시간의 한시적 개방이었지만 그 시간 안에 육로로 한국인 23명을 구출해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기로 유명한 나라가
한국의 요청에 국경을 열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벙커에 앉아 이 브리핑을 들으면서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어요. 무기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이 사막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국경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오마르가 화면을 바꿨어요. 중국 텐센트 뉴스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방산 대처와 외교력을 극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이었습니다. 자국의 홍치 방공 시스템이 15분 만에 무너진 그 나라의 언론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자국민들이 정부의 늑장 대피 공지를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부에 화를 내고 있었고 중국 언론은 한국을 치켜쓰고 있었어요. 이 대비가 화면 하나에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오마르가 브리핑의 마지막 항목을 꺼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이 아닙니다. 어젯밤 이 벙커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오늘 아침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종합하면 한국은 우리의 혈맹입니다. 오마르가 그 단어를 쓰는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혈맹, 피로 맺은 동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사막의 밤에 함께 피를 흘린 관계라는 선언이었어요. 오마르가 단말기를 열었습니다. 청홍의 100% 실전 로그, 두 차례의 교전 데이터, 전자전 환경에서의 수동 요격 기록, 이 모든 것을 묶은 패키지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군사 채널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형 다층 방공망 조기 전면 도입안 650억 불 규모 아랍연맹 공식 정책으로 문서화한 것이었어요. 오마르가 날인했습니다. 자이드도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어젯밤 징계 보고서를 파쇄기에 갈아 넣었던 손으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이라크 추가 도입, 예산안 승인란에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칼리파가 그 뒤를 이었어요. 일본 이야기가 들려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마르의 브리핑에 포함된 부수 정보였어요. 일본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 없이 이란만 비난하는 성명을 반복했고 그 결과 현지 주재 일본인 2명이 이란 측에 억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발만 구르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한국이 8시간 만에 23명을 구출해내는 동안 일본은 성명서 한 장으로 2명을 잃었습니다. 모든 서명이 끝난 뒤 벙커 안에 잠시 정막이 흘렀어요. 저는 강진우를 찾았습니다. 메인 통제실에 없었어요. 보조 통로 쪽으로 걸어가니 강진우가 타리크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타리크에게 뭔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와 USB가 담긴 케이스였습니다. 통역이 옆에서 옮겨주었어요. 현지화 운용 매뉴얼입니다. 이걸로 현지 군인들이 직접 천공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강진우가 타리크의 손에 매뉴얼을 놓았어요. 타리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은 없었어요. 강진우가 타리크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타리크가 고개를 숙였어요. 강진우가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테이프가 감긴 그 노트북이었어요. 한국팀 4명이 뒤따랐습니다. 최윤석이 마지막으로 USB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했어요. 텔레메트리 데이터 원본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소로 전송할 백업이었죠. 최윤석이 USB를 다시 넣고 가방을 챙겼어요. 5명이 벙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낡은 노트북을 들고 이 철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처럼 같은 차림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진우가 철문 앞에서 한 번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나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벙커에 울렸어요. 강진우가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전승 기념식도, 악수도, 카메라도 없었어요. 다만 타리크의 두 손에 매뉴얼이 들려 있었고 서버에는 지울 수 없는 로그가 박혀 있었습니다. 타리크가 매뉴얼을 들고 전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타리크는 제1포대의 현지 군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강진우가 남긴 매뉴얼을 펼쳐놓고 청홍실전 운용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국 엔지니어 없이 현지 군인들의 손으로 직접 천공을 다루는 훈련이었습니다. 사막의 방패가 이제 이 땅의 군인들 손으로 넘어간 거였어요. 저는 사령관석에 앉아 창밖 없는 벙커의 벽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100m에는 창이 없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한국 유조선 2척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6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수만 킬로미터를 달려갈 배였어요. 사막의 밤에 잠을 자지 않은 5명의 기술자에게 이 나라가 보내는 답이었습니다. 28년간 이 벙커를 지키며 수많은 무기를 봤지만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 방패는 처음이었어요.
그 방패의 이름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